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6일 어느 여성이 여행용 가방 몇 개를 들고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호텔에 투숙합니다. 여기는 하루에 30만 원이나 하는 비싼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 호텔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성의 방문 틈으로 많은 양의 물이 복도에 흘러나오고 있던 겁니다. 직원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물이 나오는지 궁금했고, 방 안에는 음악 소리까지 크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옆방 손님들의 민원이 이미 몇 번 들어온 상태였어요. 호텔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치다 보니 특이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주의를 주려고 했지만 막상 문 앞에 와 보니까 이 직원은 그렇게 큰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됐어요. 5월 7일 여성에겐 별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방을 나가더니 오후 1시가 지나자 이번엔 어느 남성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호텔을 나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여성은 보이지 않고 조금 전에 같이 들어온 그 남성만 혼자 나오는 겁니다. 직원은 아직 방 안에 사람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며 거절했죠. 그리고 방을 비워줄 시간이 되자 직원이 안에 들어가 봅니다. 방 안이 이상한 거예요. 객실에 비치된 화장지가 전부 사용됐어요. 하루 만에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 2벌과 수건 7장이 모두 욕조에 물이 담긴 채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전부 젖어 있었어요. 방바닥은 여러 군데 찍힌 자국들이 있었는데 마치 싸움이라도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처음에 호텔에 들어온 이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간 적은 없는 사람인데 왜 호텔 안에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방금 전 호텔을 나간 남성과 사라진 여성은 어떤 관계고 왜 남성만 혼자 먼저 빠져나왔던 걸까요? 궁금한 점이 많은 사건인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뵈려던 여성 김씨가 있었습니다. 9일 전인 4월 28일 동생인 김인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어버이날 같이 엄마를 보러 가겠냐고 물어봅니다. 김인숙 씨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김 씨는 자세한 약속을 잡으려고 동생인 김인숙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가족과 김인숙 씨가 연락이 끊겨버린 거죠. 임신 중이기도 했습니다. 몸을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소식이 끊겨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가족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인숙 씨는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그 전에 자세한 인적 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씨가 38살이던 2004년에 남편과 이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대전광역시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인숙 씨의 얼굴이 예쁜데다 말도 잘해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일하면서 갈등도 없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사라진 이유가 회사에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왜 벌어진 걸까요? 경찰은 회사 밖의 주변 인물들을 알아봤죠. 그러자 남 씨라는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 전 김 씨는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사람의 일행들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남 씨는 자신을 대학 교수라 소개하며 명함을 줬고 이 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남 씨는 2딸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어요. 반대로 김인숙 씨는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김인숙 씨는 남 씨의 내연녀가 돼버린 거죠. 이대로 7년간 만나오면서 남 씨를 점점 신뢰하게 됐고 재혼 상대로도 생각했는데요. 그러자 내연 관계로만 유지해오던 남 씨는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한 거죠. 김 씨가 결혼을 생각하자 더 이상 미혼이라고 속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김 씨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더 만나자는 겁니다.
결국 남 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딸들이 아직 어리니 성인이 되면 재혼해주겠다며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 씨의 바람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고 김인숙 씨라는 내연녀도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씨는 여기에 화가 났지만 사실 남 씨가 가장 사랑하는 상대는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7년이나 만난 사이라 쉽게 정리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김인숙 씨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이상 남 씨도 김인숙 씨를 방치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에 사실 중절 수술은 가능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런 수술을 범죄처럼 생각했거든요.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기형이 있거나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이 발견된다면 유산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김인숙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죠. 남 씨는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가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김인숙 씨는 보험 설계사예요. 실적이 좋았고 팀장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죠. 하지만 곧 아이를 낳아야 하고 남 씨도 대학 교수다 보니 중국에 갔을 때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따라가기로 합니다. 김인숙 씨는 중국에 갈 결심을 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해진 정 씨라는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 씨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때 김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남 씨가 위조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김인숙 씨는 몇 번의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요. 개인 여권이 있고 범법자도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에 가자는 건지 이걸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중국에 가는 사실을 숨겨왔는데 2004년 4월 28일에 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던 거죠.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보러 갈 건지 물어봤던 거고요. 하지만 김인숙 씨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남 씨와 중국에 가기로 했던 날이 어버이날 하루 전인 2004년 5월 7일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잠깐 얼굴만 보고 출국하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기로 하죠. 이렇게 중국 출국을 하루 앞두고 김인숙 씨는 서울에 올라왔어요. 강남구 삼성동의 어느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합니다. 김인숙 씨의 방에선 이날 밤 큰 음악 소리가 들려 나왔고 방 밖으로 많은 물이 새 나왔어요. 하지만 호텔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김인숙 씨는 유일하게 중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했던 정 씨와 통화를 하면서 미용실에 들려요. 이때까지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신변에. 미용실을 나오고 근처 핸드폰 매장을 가죠. 여기서 휴대전화를 해지했던 거예요. 오후 1시가 됩니다. 김인숙 씨는 남 씨를 만나서 호텔에 돌아온 후에 자취를 감춘 거죠. 5월 7일 밤 9시 30분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야 하지만 공항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낮부터 언니가 전화를 계속 걸어봤는데 김인숙 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해지한 상태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남 씨와 김인숙 씨가 같이 있던 호텔방이 난장판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김인숙 씨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 안이 너무 이상하죠. 바닥은 훼손된 데다 많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욕조에 가운 2벌과 수건 7장이 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인숙 씨가 들고 왔던 여행용 가방도 없어졌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호텔과 가족들은 이런 정황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결국 김인숙 씨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은 김인숙 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찾아보던 중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어요. 김인숙 씨는 실종 전까지 교회에서 친해진 정 씨라는 사람과 연락 중이었습니다. 당일도 통화한 기록이 있죠. 중국에 가기 위해 위조 여권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통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김인숙 씨의 범죄 이력을 조사해 봤는데요. 아무 전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죠. 분명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남 씨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호텔 복도 CCTV를 조사해 보니까 김인숙 씨와 그날 같은 방에 들어갔던 남성이 다행히 찍혀 있었어요.
7년 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고 지냈다는 남 씨였죠. 그리고 들어간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다시 혼자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김인숙 씨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에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면 용의자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경찰은 남 씨를 불렀습니다. 김인숙 씨의 행방과 호텔에 들어올 때 들고 있던 가방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남 씨의 대답은 김인숙 씨와 함께 중국에 가서 살기로 한 건 사실이고 이민을 도와줄 브로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인숙 씨의 가방은 이미 수화물로 붙여서 없는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실종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중국으로 떠난 지 며칠 만에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번에 김인숙 씨의 가족들과 만나봤어요. 편지를 받은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요. 받아보니까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의 중년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인숙 씨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중국에 도착했고 아주 잘 있다고 말을 한 뒤 금방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브로커의 거짓말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김인숙 씨와 가방이 중국에 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실종자의 행방은 찾지 못했지만 가방은 경기도 하남의 어느 물류 컨테이너에서 발견됐고요. 중국에서 보냈다는 편지는 강남 우체국에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 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죠. 이 이유를 다시 물어보자 남 씨는 결국 김인숙 씨 실종 40일 만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백 내용도 정황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김인숙 씨를 해친 건 자신이 맞지만 시신을 원효대교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탄천해버렸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엔 행주대교 밑에 버렸다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해요. 브로커라면서 발신 정보가 없는 전화를 건 사람은 남 씨의 고모부로 밝혀졌어요. 남 씨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나중엔 범행을 아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은 남 씨가 그동안 해온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긴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김인숙 씨의 행방까지 찾은 건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건까지 저질렀다는 증명까지는 되지 않는 거죠. 이대로라면 재판까지 가도 범행 입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검찰 기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로 남 씨라는 사람은 거의 범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의 수상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이 사람의 범행을 입증해야 될까요?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인숙 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걸 찾지 못한 경찰과 검찰은 결국 남 씨를 기소하지 못했어요. 남 씨는 이 점을 악용합니다. 이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짜 진술을 했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을 말해놓고선 거짓 진술이었다고 하는 중입니다. 김인숙 씨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전 중국에 같이 가자는 약속을 해놓고 자신은 비행기를 타야 할 5월 7일에 골프 약속을 잡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중국에 갈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김인숙 씨의 가방이 모두 경기도 하남에서 발견되자 그 담당자를 찾아가 봤어요. 수화물을 맡아준 담당자. 그러자 그날 어느 남성이 이 가방들을 들고 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은 굉장히 초조한 상태였고 짐이 몇 개 안 되니 가격을 깎아달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 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똑같이 생겼다면서 정확하게 기억난다고 대답합니다. 김인숙 씨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꽤 많은 목돈이 들어있었어요. 그중 3천만 원을 남 씨가 인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인숙 씨의 행방은 남 씨가 경찰 수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진술 때문에 실패로 끝났고 재산과 기물 편취 혐의만 적용되면서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일하고 유력한 용의자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상
김인숙 씨를 직접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 씨는 이 실종 사건의 재판을 계속 받지 않게 되겠죠. 모든 정황이 남 씨를 범인이라고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간접 증거들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한데 이걸 찾지 못해서 범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남 씨의 행동을 본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정말 낮은 확률의 우연으로 사건에 휘말린 억울한 입장이거나 수사기관을 가지고 놀 정도로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범죄자 유형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남 씨의 가족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남 씨에게 본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합의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 여성은 모든 사건이 김인숙의 조작이라는 입장이었고 남 씨의 고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 씨의 배다른 형제는 이 형을, 남 씨를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남 씨의 가정사를 알아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남 씨는 경상북도 문경 출신이에요. 집은 어릴 때부터 잘 살기로 유명했습니다. 남 씨가 4살 때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새 아내와 재혼을 했어요. 그 아래로 이복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도 사망해요. 그러자 유산 상속 문제로 이 새어머니와 남 씨의 갈등이 생긴 거죠. 하지만 1999년에 갑자기 새어머니도 사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차를 타던 중 목뼈가 부러져서 사망한 거예요. 목이 부러질 정도면 차가 파손될 정도의 큰 사고가 났었다고 봐야 하는데 정작 그날 새어머니가 탔던 차는 멀쩡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어요. 단순히 차를 타고 가다가 목이 부러졌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이날 새어머니의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남 씨였던 겁니다. 같이 서울에 가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도중에 남 씨가 몇 번의 급제동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급제동으로 상처가 생겼다면 차 시트나 안전벨트에 피부가 긁혀서 벗겨지는 정도겠죠. 목을 강하게 조르는 외부 압력이 없다면 목뼈 골절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남 씨에게 이날 있던 일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자신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언제 사망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단둘이 탔어요. 새어머니라면 뒷좌석에 앉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좌석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라디오 듣느라고 이걸 몰랐다는 게 믿기 힘든 말인 거죠. 이복 동생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 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새어머니가 사망한 이유로 재판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남 씨가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에 가던 중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돼 버리는 겁니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유일한 범행 동기는 유산 상속 분할 문제 정도로 보이는데 이건 심증일 뿐이고 정황뿐이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상한 판단처럼 보이기도 하죠.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망 전까지 같이 있었고 동기도 충분해 보이는데 왜 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 순간 B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서로 원한 관계라고 해서 무작정 B를 가해자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A의 사망 순간 B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해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까지 알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지문이나 DNA, 흉기 등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법원이 정황만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씨는 범인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긴 하지만 범인이 될 만한 행동은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혐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말이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은 나랑 같이 살면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밤마다 나 몰래 뭐 먹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기 힘들죠. 그게 아니면 친구가 살이 찔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면 살이 대체 왜 찌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고 자기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핑계로 들려요. 이제는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몸이 붓는 병에 걸려 있던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밤에 먹는 장면을 본 적도 없었으면서 살이 쪘다는 정황만 가지고 의심해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남 씨의 편을 들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판부는 모든 합리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확신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만을 원해요. 피해자는 실종됐고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사람은 용의자라 항상 신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제3자인 경찰과 검사, 판사가 원고 피고와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고 관련도 없고 현장에도 없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끼리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판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김인숙 씨는 아직 사망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수사 원칙상 실종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살아 돌아와서 증언만 해준다면 금방 범인을 가려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가장 유일한 해결 방법 같은데요. 김인숙 씨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범인도 잡지 못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김인숙 씨는 16년째 실종 상태예요. 공소시효는 없지만 진범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사건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이후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김인숙 씨 언니의 집에 벽에 누가 연필로 낙서를 했습니다.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필체를 보면은 어린 아이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내용이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김인숙 549-1734 금강빌라 C-302라고 적어놨습니다.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이게 진범의 좀 과시인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썼다는 겁니다. 낙서를 한 사람은. 이런 점에서 경찰과 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들은 낙서의 뜻과 김인숙 씨나 남 씨에 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4년 5월 7일 호텔에서 사라진 여성 김인숙 씨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